화광 1967년 2월 14일 밤 11시 20분 짜빈동의 정적을 찢는 거대한 폭음이 귀를 찢었습니다. 철조망이 산산조각 나면서 튀어오르는 철편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드디어 시작됐구나. 안녕하십니까? 저는 당시 해병대 제2여단 3대대 11중대 중대장이었던 정경진 대위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우리 294명의 해병이 2,400명이 넘는 북베트남군 연대급 부대와 맞서 싸운 그야말로 불가능해 보이는 하룻밤의 기록이거든요. 하지만 그 밤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남겨주세요. 폭음이 울린 순간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드디어 왔구나. 며칠 전부터 느껴왔던 그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된 거였습니다. 사실 그날 저녁부터 이상했어요. 평소와 다른 기운이 마을 전체를 감돌고 있었거든요. 짜빈동 마을 사람들이 우리 기지 주변을 자꾸 서성거렸어요. 뭔가 수상하다는 직감에 경계를 강화했는데 정말 소름이 돋는 건 그들이 모두 적의 첩자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초승달이 떠 있었지만 오후 10시부터 짙은 안개와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시야가 점점 나빠지면서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졌죠. 마치 무언가가 그 안개 속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우리 기지는 남북으로는 300m이고 동서로는 200m 정도인 길쭉하게 찌그러진 타원형에 가까운 모양이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는 이곳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 왔어요. 이 중에 단선철 조망과 5중의 원형철 조망, 지뢰 140발 크레모와 63발, 조명지뢰 38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기지 서북쪽 밖에는 11중대 3소대 소속 청음초가 배치되어 있었어요. 청음초라는 건 밤에 기지 밖에 매복해서 적의 접근을 조기에 경보하는 경계병을 말하는데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임무였죠. 바로 그때였어요. 1967년 2월 14일 밤 11시 20분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3소대 박기창 일병이 뭔가 이상한 소리를 포착했습니다. 수풀을 헤치는 소리였어요. 평상시와는 다른 뭔가 인위적인 움직임이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쿠르릉, 화광, 적이 철조망 파괴통으로 외곽 단선 철조망의 일부를 파괴하는 거대한 폭음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소리였어요. 드디어 시작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죠. 박기창 일병은 즉시 중대로 적 발견을 보고했어요. 저는 바로 박격포로 조명탄을 발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확! 조명탄이 터지면서 밤하늘이 순식간에 하얗게 밝아졌어요. 그리고 그 불빛 아래 드러난 광경. 정말 잊을 수 없어요. 무려 30여 명의 적들이 우리 기지를 향해 접근하고 있었거든요. 기지 서북쪽을 담당하고 있던 11중대 3소대가 즉시 맹렬한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따따따따. 쏴! 우리의 화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적들은 한 명의 시체를 남긴 채 금방 후퇴해버렸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기묘한 일이 벌어졌어요. 적들이 그냥 조용히 후퇴하는 게 아니라 떠들썩하게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후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축제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와 동시에 기지 남쪽의 짜빈동 마을의 불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신호를 준 것처럼 순식간에 모든 불빛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직감했어요. 이건 진짜 공격이 아니라 기만술이라는 걸. 우리를 잠 못 들게 만들어서 피로하게 한 다음 새벽에 진짜 공격을 해올 거라는 걸. 전 병력 군화를 벗지 말고 대기. 절반은 진지에 배치, 절반은 대기. 그 후 몇 시간 동안 우리는 극도의 긴장 상태로 기다렸어요. 하지만 적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 졸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1967년 2월 15일 새벽 4시 10분. 청음초에 있던 도성용 일병과 조정남 일병이 베트남 사람 특유의 채취를 맡았어요. 거의 동시에 이중석 일병이 놀라서 소총 한 발을 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따따따따. 쏴! 진짜 지옥이 시작된 겁니다. 60mm, 81mm, 4.2인치, 120mm 각종 박격 포탄이 우리 기지로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75mm 무반동총 화염방사기까지 지금까지 베트남에서 본 적 없는 화력이었습니다. 이때 무전기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저를 더욱 긴장시켰어요. 11중대, 즉시 헬기의 지원병력 1개 중대를 출동시키겠다. 헬기 지원병력이 오면 중과부적의 적들을 제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친 생각이 있었어요.
헬기가 오면 우리 포병 사격이 중단된다는 것. 그 몇 분간의 공백 시간 동안 적들이 더 깊숙이 침투할 수 있다는 것. 김세창 중위가 제 옆에서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포병 관측 장교였거든요. 연속 포격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죠. 중대장님, 결정하세요. 시간이 없었어요. 단 몇 초 만에 이 전투의 운명을 가를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헬기인가? 포병인가? 제 뇌리에 스쳐 지나간 건 훈련 때 들었던 한마디였어요. 전투에서 가장 위험한 건 화력의 공백이다. 헬기 지원병력 거부, 포병 연속 사격 지속. 제가 내린 이 결정이 앞으로 8시간 동안 벌어질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김세창 중위가 즉시 포병의 차단 포격을 요청했어요. 그 순간 휘잉, 펑, 105mm 곡사포탄이 적의 집결지를 정확히 타격하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조명탄이 연속으로 발사되면서 확, 밤하늘이 순식간에 백주대나처럼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조명 아래 드러난 광경에 저는 경악했어요. 우리 기지를 완전히 포위한 채 기어오고 있는 수백 명의 검은 그림자들, 마치 거대한 개미떼가 몰려오는 것 같았어요. 이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습이 아니라는 걸. 우리를 완전히 쓸어버리려는 대규모 선멸 작전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비밀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선택, 연속 포격 말이에요. 적들이 예상하지 못한 끝없는 화력의 벽이었죠. 포병의 정확한 사격으로 적들의 첫 번째 공격은 막아냈지만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어요. 무전기로 들려오는 보고가 소름 끼쳤거든요. 중대장님, 적 병력 규모 추정. 최소 연대급 이상. 연대급. 그건 우리보다 10배나 많은 병력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앞으로 8시간 동안 우리는 단 한순간의 실수도, 단 한순간의 공백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걸.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될 테니까요. 과연 우리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11중대가 월맹 정규군 연대급 부대를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폭발 이후 약 10분간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 10분이 가장 위험한 시간이었어요. 적들이 우리의 대응을 관찰하면서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이때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저를 더욱 긴장시켰습니다. 여단 본부에서였어요. 즉각적인 헬기 지원병력 출동이 가능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한 개 중대 지원이 가능하고 15분 내에 현장 도착이 가능하다고 했죠. 솔직히 말하면 엄청난 유혹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저는 다시 한번 포병 지속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헬기가 오는 순간 우리 포병 사격이 중단되거든요. 그 몇 분간의 공백, 바로 그때가 적들이 기다리는 순간이라고 확신했어요. 저는 적 주력 부대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했죠. 짜빈동 앞에는 마른 하천이 있었는데 거기에 숨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짜빈동 지형의 밝은 나는 머리에 그려져 있는 좌표대로 김세창 중위에게 연속 포사격을 지시했습니다. 그는 정말 대단한 포병 관측 장교였어요. 마른 하천 라인을 기준점으로 해서 끊임없이 각도와 거리를 수정하면서 적들의 움직임을 차단했습니다. 105mm 곡사포탄이 우리 진지에서 불과 100m 떨어진 지점까지 정확히 떨어뜨리는 걸 보면서 우리 포병들의 실력에 새삼 감탄했죠. 자정이 지나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적들이 두 번째 시도를 시작한 거예요. 이번에는 더 조직적이었어요. 서쪽과 북쪽에서 동시에 접근하면서 우리 화력을 분산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연속 조명탄 사격이 진가를 발휘했어요. 밤하늘이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조명탄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새로운 조명탄이 올라가면서 시야가 끊기지 않았거든요. 적들 입장에서는 백주대낮 같은 상황에서 은밀히 접근하는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우리는 마치 무대 조명을 받는 배우들을 관찰하듯 적들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김세창 중위가 보여준 포병 운용 기술은 정말 예술적이었어요. 적들이 오른쪽으로 우회하려 하면 즉시 그쪽으로 사격을 집중하고 왼쪽으로 움직이면 또 그쪽을 차단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투명 장벽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았어요. 적들은 우리 진지에 접근하려 할 때마다 정확한 포탄 세례를 받아야 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우리 포병들의 정밀도였습니다. 연속 수정 사격이라는 게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바람의 세기, 습도, 온도까지 계산해서 탄착점을 조정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포병들은 마치 자동 기계처럼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했어요. 1시간 정도 지나자 적들의 움직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직접적인 돌격을 포기하고
우회 기동을 시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것까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연속 조명과 차단 사격으로 만든 화력망이 사방팔방을 다 덮고 있었거든요. 무전기로 들려온 보고가 우리의 전략이 성공하고 있음을 알려줬어요. 적들의 두 번째 투입 부대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차단 사격 때문에 적들이 원래 계획했던 시간표를 맞출 수 없게 된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성과였어요. 전투에서 시간을 벌었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만약 헬기를 불렀다면 사격이 중단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적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조용한 공백을 만들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이 전투의 핵심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조명, 끊임없는 포격, 끊임없는 경계.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뤄서 적들에게 한순간의 틈도 주지 않은 거죠.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확신했어요. 새벽 4시 10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유지해온 화력의 우세가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적들이 다종 공용화기를 동원해서 우리 지휘소와 교통호를 집중 타격하기 시작했거든요. 82mm 박격포, 75mm 무반동총, 그리고 중기관총까지 정말 살인적인 화력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곳은 우리 지휘소 근처였어요. 박격포탄이 연달아 떨어지면서 통신 안테나 하나가 부러졌습니다. 순간 여단 본부와의 연락이 끊어질 뻔했죠. 다행히 예비 무전기로 즉시 전환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이때 저는 부대원들에게 한 가지 원칙을 확실히 주지시켰습니다. 가까이 오면 쏜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핵심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멀리 있는 적을 향해 무작정 사격하면 탄약만 낭비하게 됩니다. 대신 적들이 우리 조명 범위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제거하는 전술을 택했죠. 김기홍 중위가 지휘하는 화기소대가 이때부터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적들의 중화기 진지를 역탐지해서 우리 81mm 박격포로 반격했습니다. 특히 적의 82mm 박격포 두 문을 무력화시킨 건 정말 통쾌했어요. 화력전에서 우리가 결코 밀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적들도 만만하지 않았어요. 직접 화력전으로는 우리를 제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듯 4시 30분경부터 침투 전술로 바꿨습니다. 소규모 분대 단위로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가 진짜 고비였습니다. 우리의 연속 조명 사격이 여기서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적들이 어디서 접근하든 밝은 조명 아래 노출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말이죠. 신원배 소위가 지휘하는 1소대가 서쪽에서 접근하는 적 분대를 발견했을 때의 일이 생생해요. 중대장님, 1소대 전방 200m 지점에 적 병력 약 10명이 접근 중입니다. 바로 그때 조명탄이 터졌어요. 적들의 모습이 손바닥 보듯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그들이 100m 거리까지 다가왔을 때 일제 사격을 가했어요. 단 몇 초 만에 그 분대는 전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6시간 동안 계속된 거예요. 적들이 접근하면 조명으로 노출시키고 가까이 오면 확실하게 제거하는 패턴의 반복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거대한 거미줄 같은 화력망을 만들어 놓고 그 안으로 들어오는 적들을 하나씩 처리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우리 부대원들의 사격 절제력이었습니다. 긴장된 상황에서도 함부로 총을 쏘지 않고 확실한 목표가 나타났을 때만 정확하게 사격했거든요. 이런 훈련이 바로 평상시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5시가 되자 적들의 공격 강도가 더욱 세졌습니다. 이번에는 동시에 세 방향에서 접근했어요. 북쪽으로는 1개 소대, 서쪽으로는 2개 분대, 그리고 남동쪽으로도 1개 분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화력을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비밀병기가 있었어요. 바로 1중대 3소대에서 증원온 정정상 소위와 그의 부대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예비대로 배치해뒀다가 상황이 위급한 곳에 즉시 투입했어요. 마치 소방대처럼 말이죠. 새벽 5시 30분 가장 위험한 순간이 왔습니다. 북쪽에서 접근한 적 소대가 우리 3소대 방어선에서 불과 30m까지 접근한 거예요. 이건 정말 위기였습니다. 조명탄 아래서도 이렇게 가까이 올 수 있다는 건 적들이 정말 능숙한 침투 기술을 갖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어요. 새벽 6시 우리의 방어체계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소대에서 기관총을 운용하던 김병철 상병이 적의 저격수 총탄에 맞아 쓰러진 거였습니다.
순간 그 지역의 화력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바로 이런 상황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철저한 대비책이 있었어요. 김병철 상병이 쓰러지자마자 부사수였던 이영복 일병이 즉시 주사수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탄약수였던 박성호 일병이 부사수로, 교통호에서 대기하던 조용성 이병이 탄약수로 즉시 투입됐어요. 이 모든 과정이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반복 훈련해온 결과였어요. 기관총 화점이 비는 순간은 곧 방어선의 치명적인 구멍이 뚫리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사수가 쓰러지면 즉시 교대하는 훈련을 계속해왔거든요. 하지만 새벽 6시 30분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3소대의 주화점에서 기관총이 과열로 인해 작동을 멈춘 거예요. 연속 사격을 너무 오래 해서 총열이 달아올라 버린 겁니다. 이때 윤재호 중사가 보여준 판단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는 망가진 기관총을 버리는 대신 총열을 분해해서 적들이 접근하는 방향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즉시 예비 기관총으로 교체해서 사격을 재개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적들이 우리 기관총을 노획해서 역사용하려던 계획이 있었는데 윤 중사의 기지로 그걸 완전히 차단한 거였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아무리 완벽한 방어 진지라도 결국은 사람이 메워야 하는 간격들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철조망과 지뢰밭이 적들의 접근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그들이 그걸 뚫고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순전히 우리의 의지와 실력이 승부를 가르는 거였습니다. 7시가 되자 적들이 새로운 전술을 시도했어요. 우리말로 아군이다, 아군이다를 외치면서 접근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군인 척 속이려는 고전적인 기만술이었죠. 처음 들었을 때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정말 우리 부대원이 다친 채로 돌아오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확실한 식별 규칙이 있었습니다. 야간에는 아무리 아군이라도 정해진 암호 없이는 절대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었어요. 더군다나 그들의 발음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외국인 특유의 억양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3소대의 외곽 방어망이 뚫리면서 적들이 기지 내부로 침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적들은 우리와 비슷한 철모와 위장복을 착용하고 있어서 진지 안에서 병력이 뒤섞이자 피하를 구별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때 제가 발견한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적들은 평소 한국군이 기지 밖에서 매복작전을 할 때 수풀로 위장하는 것을 보고 한국군을 흉내내려고 수풀로 위장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런 점이 우리의 피하 식별 방법이었어요. 풀이나 나뭇가지를 꽂은 병사 흔적이니 사살하라. 제가 긴급히 내린 지시였습니다. 우리 한국군은 기지 내에서는 수풀 위장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철모에 풀이나 가지가 꽂혀 있으면 일단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했어요. 이런 간단하지만 확실한 구분법이 있었기 때문에 혼란 속에서도 적의 위장 침투를 정확히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위장 전술을 역이용할 기회도 생겼어요. 적들이 아군이다, 아군이다를 외치며 접근할 때마다 우리는 일단 사격을 멈춘 척하면서 그들을 더 가까이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거리까지 접근했을 때 일제 사격을 가해서 확실하게 제거했어요. 가장 긴장된 순간은 7시 30분경이었습니다. 적 한 개 분대가 우리 1소대와 2소대 사이의 경계 지점을 노려서 침투를 시도한 거예요. 바로 이런 곳이 방어선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입니다. 두 소대의 사격 범위가 겹치지 않는 사각지대 같은 곳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런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준비해뒀어요. 화기소대의 81mm 박격포가 바로 그 지점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김상열 중사가 지휘하는 박격포반이 정확한 사격으로 침투를 시도하던 적들을 완전히 차단했어요. 이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장비와 견고한 진지가 있어도 결국 전투에서 승부를 가르는 건 사람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기관총이 고장나면 즉시 교체하는 사람, 적의 기만수를 간파하는 사람, 사각지대를 메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모여서 방어선을 완성하는 거였어요. 새벽 7시 40분, 저는 2명의 해병이 역사에 이름을 새기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방어선을 잘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적들이 마지막 총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3소대 전방과 1소대 측면에서 적들의 집결 소음이 평소보다 훨씬 컸거든요. 바로 그때였어요. 3소대 1분대 조장이었던 조정남 일병이 청음 초소에서 긴급 보고를 해왔습니다. 중대장님, 전방 200m 지점에 대규모적 병력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계 중대 이상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즉시 김세창 중위에게 차단 포격을 지시했어요. 하지만 이미 적들이 너무 가까이 접근해 있어서 포병 사격만으로는 완전한 저지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조정남 일병이 복귀하는 과정에서 적의 수류탄 파편에 맞아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조정남, 후방으로 후송하라.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대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아직 싸울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의지력이었어요. 온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8시 정각, 적들의 마지막 돌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달랐어요.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의 적들이 한꺼번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개미떼처럼 말이에요. 그때 교통호를 따라서 접근하는 5명의 베트콩을 본 조정남 일병은 그 순간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조정남 일병은 마치 호랑이처럼 적들 사이로 뛰어들어가서 평소에 연마한 일격필살의 태권도 실력과 총검술로 1명, 2명씩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적들이 그를 포위하려 하는 순간 조정남 일병은 마지막 결단을 내렸어요. 수류탄 뚜껑을 딴 채로 적들에게 달려든 겁니다. 그리고 적 서너 명과 함께 폭발했어요. 거의 동시에 다른 곳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소대 1분대 조장 이학현 상병이었어요. 그도 적의 총탄에 왼쪽 어깨와 오른쪽 발목을 관통당한 상태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전투 불능 상태였죠. 하지만 이학현 상병은 달랐어요. 그는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계속해서 수류탄을 던지면서 접근하는 적들을 저지했습니다. 그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적병 5명이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우리 기지의 대변 수집통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학현 상병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류탄을 그 통 안에 던져서 적 5명을 한꺼번에 폭사시켰어요. 적군 1명이라도 더 제압해야 한다. 하지만 곧 다른 적들이 이학현 상병의 개인호로 뛰어들었어요. 그는 마지막 순간 수류탄을 품에 안고 그들과 함께 장렬히 산화했습니다. 2사람의 희생은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조정남 일병의 역돌격으로 적들의 공격축이 흐트러졌고 이학현 일병의 마지막 저항으로 우리 1소대 방어선에 뚫릴 뻔했던 구멍이 막혔습니다. 단 30m의 거리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그 영향은 전체 전투의 흐름을 바꿔놓았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런 희생이 다른 부대원들에게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조정남과 이학현의 모습을 본 다른 해병들이 더욱 용감하게 싸우기 시작했어요. 마치 전염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사기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도성용 일병은 이학현으로부터 받은 소총으로 정말 놀라운 사격 솜씨를 보여줬어요. 연달아 적 6명을 저격하면서 전우의 유지를 받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결국 과도한 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투에서 가장 강한 무기는 첨단 장비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의지라는 걸 말이에요. 조정남과 이학현, 도성용 그리고 수많은 해병들이 보여준 희생정신이야말로 우리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전투에서 버틸 수 있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조정남과 이학현, 도성용의 희생을 본 순간 저는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새벽 8시 15분, 더 이상 수동적인 방어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직감했어요. 적들이 우리 방어선 곳곳에 침투하기 시작했고 이대로 가면 소모전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10대 1의 병력비에서 우리가 버텨낼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제가 내린 3번째 결정이 이 전투의 승부를 갈랐습니다. 즉시 역습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어요. 신원배 소위, 김성부 소위, 1소대장과 2소대장을 급히 불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했어요. 각각 한 개 분대씩 차출해서 좌우 측방으로 우회하여 적의 은폐 화점들을 제거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중대장님, 정말 나가는 겁니까? 신원배 소위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지금까지 8시간 동안 방어만 해오다가 갑자기 공격으로 전환한다는 건 정말 위험한 도박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적들이 가장 예상하지 못할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들은 우리가 계속 방어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다. 지금이 기회다. 적들이 우리 진지에 집중하고 있을 때 측면을 치면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특공대 편성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요. 신원배 소위가 이끄는 좌측 특공대는 박성수 중사의 1분대 10명으로 구성됐고 김성부 소위의 우측 특공대는 최영호 중사의 2분대 10명이었습니다. 각각 다른 방향으로 우회해서
적의 측면과 후방을 공격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두 특공대가 동시에 적의 은폐화점을 공격해야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저는 정확히 8시 30분에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기로 했어요. 우측 특공대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성부 소위는 정말 대담한 루트를 선택했어요. 우리 2소대 참호에서 우측으로 약 200m 우회에서 적들의 측면을 노리는 경로였습니다. 가장 위험하지만 효과가 큰 방법이었죠. 동시에 좌측에서는 신원배 소위가 더욱 과감한 기동을 시작했어요. 그는 3소대 후방으로 완전히 돌아서 적들의 후방으로 침투하려 했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적들을 완전히 포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8시 25분 두 특공대가 각각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저는 화기소대에 특별한 임무를 부여했어요. 김기홍 중위, 지금부터 모아쏘기로 적들의 주의를 집중시켜라. 모아쏘기라는 건 모든 화기를 한 지점에 집중해서 사격하는 전술이에요. 우리 81mm 박격포, 60mm 박격포, 그리고 106mm 무반동 총까지 모든 화력을 적들의 정면에 집중했습니다. 목적은 단순했어요. 적들이 우리 정면 공격에만 신경 쓰게 만들어서 측면 공격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거였죠. 정확히 8시 30분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우측에서 폭발음이 들렸어요. 김성부 소위의 특공대가 적의 무반동 총 진지를 발견해서 수류탄으로 공격한 거였습니다. 거의 동시에 좌측에서도 기관 총소리가 들려왔어요. 신원배 소위가 적의 지휘소로 추정되는 곳을 급습한 거였죠. 적들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갑자기 사방에서 공격을 받으니까 어디에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였습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노렸던 순간이었어요. 저는 즉시 화기소대에 짧은 돌진을 지시했습니다. 잠깐 참호에서 나와서 전진하면서 적들을 압박하는 전술이었어요. 물론 위험했지만 측면에서 특공대가 활동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최고의 기회였거든요. 김기홍 중위가 선두에 서서 화기소대원들을 이끌고 나갔어요. 그들은 약 50m 전진하면서 집중 사격을 가했습니다. 이 짧은 돌진이 놀라운 효과를 보였어요. 적들이 우리를 계속 수세로만 봤는데 갑자기 공격해오니까 완전히 혼란에 빠진 거였어요. 수세에 몰려 방어전만 펼치던 한국군이 갑자기 괴성을 지르면서 일제히 육탄 돌격을 감행하자 진지 내부로 침투한 월맹 정규군들은 당황해서 돌파구 쪽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7시 20분 무렵 1소대와 2소대 혼성 병력이 3소대의 돌파구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기지 내부에 침투한 적들은 완전히 포위되어 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로켓 발사기와 수류탄을 동원해서 잔존한 적들을 완전히 폭사시켜버릴 차례였어요. 이중 압축 포위 작전이 완벽하게 성공한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불과 50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수세에서 공세로의 완전한 전환, 그리고 적들의 완전한 포위. 바로 이 순간이 짜빈동 전투의 진짜 전환점이었습니다. 오전 9시 하늘에서 구원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좌우 특공대의 성공적인 측면 공격으로 적들이 혼란에 빠진 그 순간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항공 지원이 도착했어요. AC-47 스푸키 2대가 짜빈동 상공에 나타난 거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의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8시간 넘게 고립된 채로 싸워온 우리에게는 천사의 날개 소리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할 점도 있었어요. 우리 특공대가 아직 적진 깊숙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저는 즉시 김세창 중위에게 지시했습니다. 항공기에 우리 특공대 위치를 정확히 알려줘. 아군 오사마는 절대 안 된다. 김중위가 능숙하게 항공기와 교신하면서 우리 부대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적들의 주요 집결지와 퇴로를 지도상에 표시해서 전달했습니다. 이런 정밀한 조율이야말로 우리 한국군의 장점이었죠. AC-47의 첫 번째 사격이 시작되었을 때 정말 장관이었어요. 분당 6,000발을 쏟아내는 미니건의 화력이 적들의 외곽 진지를 완전히 쓸어버렸습니다. 특히 우리가 미처 제거하지 못했던 북쪽과 서쪽의 적 화점들이 순식간에 침묵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주목한 건 우리 부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항공 지원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내부 청소 작전을 시작했거든요. 이미 우리 진지 안에 침투한 적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이들을 하나씩 찾아서 제거해야 했어요. 3소대는 북쪽 교통호를 따라 전진, 1소대는 서쪽 섹터 담당, 2소대는 동쪽을 맡아라. 교통호를 따라 섹터별로 나누어서 소탕하는 전술이었어요. 가장 체계적이면서도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각 소대가 자신의 담당 구역을 완전히 정리한 다음에 중앙에서 만나는 방식이었죠.
이수연 소위가 지휘하는 3소대가 가장 먼저 성과를 올렸어요. 북쪽 교통호에 숨어있던 적 병사 3명을 발견해서 포로로 잡은 겁니다. 이들을 신문에 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중대장님, 이들이 말하기로는 원래 새벽 5시에 총공세를 할 예정이었는데 우리 포병 사격 때문에 계속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의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헬기 지원 병력 대신 포병 지속을 선택한 첫 번째 결정, 연속 조명으로 공백을 없앤 두 번째 결정, 그리고 역습 전환이라는 세 번째 결정이 모두 적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였습니다. 9시 30분경 가장 극적인 순간이 왔어요. 신원배 소위의 좌측 특공대가 적들의 주요 퇴로를 차단한 거였습니다. 북서쪽으로 도망가려던 적들이 완전히 막힌 거예요. 이때 우리는 정말 완벽한 포위망을 완성했습니다. AC-47이 외곽을 담당하고 우리 특공대가 측면을 막고 주력 부대가 정면을 압박하는 3중 포위망이었어요. 적들 입장에서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우리 부대원들의 침착함이었어요. 9시간 넘게 계속된 전투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정확한 절차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포로는 안전하게 후송하고 적의 무기는 체계적으로 수거하고 부상자는 신속하게 치료했어요. 특히 김기홍 중위가 지휘하는 화기소대의 무기 수거 작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적들이 버리고 간 무기들을 하나씩 점검해서 사용 가능한 것과 파괴해야 할 것을 구분했어요. 대전차포 6문, 기관총 2정, 기관단총 6정, AK-47, 자동소총 17정, 그리고 소총 12정까지. 정말 엄청난 양의 무기였어요. 최종 전과 집계가 나왔을 때 정말 놀라웠습니다. 적 시체 확인 246명, 추정 사살 60명, 포로 2명. 우리가 상대한 게 정말 연대급 부대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10시가 되자 전투가 사실상 종료되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AC-47의 마지막 소탕 작업으로 도주하려던 적들의 마지막 그룹까지 제거되었거든요. 특히 북서쪽 도주로가 완전히 차단되면서 적들의 조직적 저항이 완전히 끝났어요. 하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 적의 역습이나 숨어있는 병력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각 소대의 지시에서 담당 섹터를 한 번 더 점검하게 했어요. 오전 11시 드디어 소탕 완료라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수연, 신원배, 김성부 세 소대장이 모두 자신의 담당 구역에서 더 이상의 적 병력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고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해낸 일이 단순한 방어전 승리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이건 현대 전술사에 남을 완벽한 작품이었습니다. 방어에서 시작해서 역습으로 전환하고 최종적으로는 완전한 섬멸전까지 성공한 거였거든요. 이후 청룡부대 2대대 6중대 소속 지원 병력이 헬기에 탑승하여 기지로 이동해 오면서 전투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전투가 끝나자마자 미 제3해병 상륙군 사령관 웰트 중장이 직접 짜빈동을 찾아왔거든요. 웰트 중장이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우리 기지에 산더미처럼 쌓인 적군 시체들을 보더니 우리 방어진지를 한 바퀴 돌아보면서 만면에 미소를 띠며 원더풀, 원더풀 을 연발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정말 여기서 한 개 중대가 월맹 정규군 연대급 부대를 상대로 싸운 겁니까? 그분이 고개를 저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태평양 전쟁부터 한국 전쟁까지 수많은 전투를 봐왔지만 이런 완벽한 방어전은 처음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역습으로 전환한 부분은 정말 교과서적이에요. 중대 단위 방어전으로서는 베트남전에서 처음 보는 대단한 전과입니다. 최종 전과 집계는 정말 놀라웠어요. 적 시체 확인 246명, 추정 사살 60명, 포로 2명이었습니다. 아군 전사자는 15명, 부상 33명으로 전사자의 대부분은 3소대 소속 병사들이었어요. 노획품은 대전차포 6문, 기관총 2정, 기관단총 6정, AK-47 자동소총 17정, 소총 12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웰트 중장이 가장 놀라워한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우리 해병들의 정신력이었습니다. 조정남과 이학현 그리고 배장춘 하사를 비롯한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을 때 그분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전투 기술의 문제가 아니군요. 한국 해병대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부터였어요. 미군들 사이에서 우리를 부르는 별명이 생겨난 게 말이에요.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농담 반 진담 반이었는데 점점 진짜 별명이 되어버렸죠.
그 이유를 알아보니 정말 재미있었어요. 미군들이 보기에 우리가 밤에 적들과 싸우는 모습이 마치 귀신을 잡는 것 같다는 거였어요. 특히 조명탄 아래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전투 방식이 신비롭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별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해병 정신이었습니다. 조정남과 이학현이 보여준 건 단순한 용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죽더라도 동료를 지킨다는 해병대의 근본 정신이었거든요. 웰트 중장과 나눈 대화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대위, 이 전투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장비, 전술, 아니면 개인의 영웅주의?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모두 중요했지만 가장 핵심은 서로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김세창 중위가 포병 사격을 요청할 때 제가 의심하지 않았고 조정남과 이학현이 마지막 순간에 희생할 때도 다른 대원들이 그 뜻을 즉시 이해했어요. 이런 신뢰가 없었다면 아무리 좋은 장비와 전술이 있어도 소용없었을 거예요. 웰트 중장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해병대가 특별한 거군요.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날 이후 베트콩 호찌민 총사령관이 하달한 전투 지침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확실하지 않은 한 한국군과 교전은 피하라. 만약에 한국군을 마주쳤을 때 그 한국군의 손에 총기가 있지 않아도 함부로 덤비지 마라. 한국군은 비전투 요원까지 모두 태권도로 무장한 잔인한 인간들이다 라고 말이지요. 이후 몇 달 동안 여러 나라 군사 전문가들이 짜빈동을 찾아왔어요. 영국군, 호주군, 태국군까지 모두들 우리의 전술을 배우고 싶어 했죠.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전술은 쉽게 따라할 수 있어도 해병 정신은 따라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 전공으로 11중대 병사 전원을 1967년 3월 1일부로 1계급 특진시켰어요. 부대 전원 1계급 특진은 한국전 당시에도 육군, 해병대를 포함해서 서너 차례 밖에 전례가 없는 영광스런 특전이었습니다. 또한 11중대는 미국으로부터 1968년도 부대 표창을 받기도 했어요.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한 중대장 정경진 대위와 1소대장 신원배 소위에겐 태극무공 훈장, 1소대 선임하사, 김용길 중사와 3소대 1분대장 배장춘 하사에겐 을지무공 훈장이 수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투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짜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평상시 훈련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그날 밤 보여준 기관총 교대, 포병 조율, 특공대 운용 등은 모두 평소에 수없이 반복 연습한 결과였어요. 전투가 시작되고 나서 갑자기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둘째는 상황 판단력입니다. 헬기 지원병력 대신 포병을 택한 것, 연속 조명으로 공백을 없앤 것, 역습으로 전환한 것 모두 순간순간에 정확한 판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교과서에 나온 대로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셋째는 희생정신입니다. 조정남과 이학현뿐만 아니라 모든 해병들이 동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런 마음가짐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전술도 소용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입니다. 열세 상황에서도 우리는 단 한순간도 포기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치밀하게, 더 용감하게 싸웠죠. 지금도 가끔 전쟁기념관에 가서 후배들에게 이야기해줍니다.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별명이 단순히 강하다는 뜻이 아니라 동료를 위해 귀신이라도 잡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의미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조정남과 이학현 도성용 그리고 배장춘 하사를 비롯한 모든 희생자들을 기억할 때마다 다짐합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 강하고 더 단결된 해병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산자들이 해야 할 진짜 추모가 아닐까요? 구독, 좋아요 하시고 대한민국 해병대에 응원 댓글을 남겨주세요. 긴급경보. 미식별 항공기 5대가 폴란드 영공 침범 중. 새벽 1시 58분 관제실을 가르는 비명 같은 경보음과 함께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레이더 스크린 위에 떠오른 붉은 점들이 마치 죽음의 전령처럼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폴란드 공군 제23전술 공군기지 관제소에서 그 긴박했던 밤을 보낸 얀 코발스키 대위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영공 침범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럽의 운명이 걸린 76분간의 실제 기록이에요. 그 순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어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에서는 전혀 다른 계산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새벽 1시경 제가 근무하던 관제탑에 첫 번째 경보가 울렸습니다.
레이더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일반적인 항공기 신호와는 다른 작고 불규칙한 움직임을 보이는 점이었어요. 친러시아 벨라루스 국경 근처에서 출발한 이 신호는 우리 영공을 향해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데요, 대위님. 이 궤적을 보시면 젊은 레이더 요원 마렉이 제게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화면 속 붉은 점은 명백히 우크라이나를 향해 가던 중 갑자기 진로를 바꿔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항법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의도적이었거든요. 바로 그 순간 두 번째, 세 번째 신호가 연달아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패턴을 보였어요. 우크라이나를 향하던 중 갑자기 서쪽으로 선회해 폴란드 영공으로 침입하는 것이었죠. 루블린과 자모시치 상공을 목표로 하는 듯 했습니다. 지휘부에 즉시 보고하세요. 제가 외쳤을 때 이미 상황실에서는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기술적 오류나 우발적 침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죠. 이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움직임이었어요. 네 번째 드론이 나타났을 때 저희는 비로소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샤헤드 계열 드론이었고 각각 다른 경로로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의 대응 체계를 시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르샤바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나토 회의실에서는 아직 논의 중이었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지시는 간단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기록하고 FA50 편대에 즉시 전달하라. 관제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레이더 화면을 응시하는 요원들의 얼굴에는 집중과 동시에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단순한 침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새벽 2시 반경 다섯 번째 드론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깊숙이 우리 영토 안쪽으로 침입하고 있었어요. 대위님, 이건 명백한 도발입니다. 마렉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진짜 침공의 전초전인가? 그 순간 관제실 스피커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FA50 편대, 즉시 이륙 준비, 모든 요격 시스템 활성화. 드디어 움직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더 이상 관망할 시간은 없었어요. 하늘에서는 이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새벽 저는 폴란드의 하늘이 더 이상 평화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실제 교전이라는 것도 함께 말이에요. 알파7 즉시 이륙, 반복한다. 알파7 즉시 이륙, 무선에서 터져나온 급박한 목소리와 함께 경납고의 모든 등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3시 14분, 평생 잊지 못할 그 순간이었어요. 그 새벽 저와 제 윙맨 미하우 상사는 비상 대기 중이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또 다른 훈련이거나 허위 경보일 거라고 여겼거든요. 중령님, 드론 5대가 루블린 상공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상 관제소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진짜다. FA50 2대가 활주로로 나가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2분이었습니다. 우리 기체들은 이미 완전 무장 상태였어요. 파이톤5 공대공 미사일이 양쪽 날개에 장착되어 있었고 모든 전자 시스템이 가동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타워 알파7, 이륙 준비 완료. 제가 무선에 대고 말했을 때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높아져 있었다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어요. 알파7 이륙 허가. 즉시 벡터 제로 90로 향하라. 목표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엔진이 포효하며 우리를 하늘로 밀어 올렸습니다. 이륙 후 불과 3분 만에 우리는 목표 지역 상공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본 것은 정말 소름 끼치는 광경이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나타난 것은 단순한 점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명백히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무기들이었습니다. 각각 다른 고도와 속도로 비행하면서 마치 우리의 방어망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윙맨, 타겟 확인됐나? 제가 미하우에게 물었어요. 확인했습니다, 리더. 샤헤드 드론 5대. 모두 우리 영공 깊숙이 침투 중입니다. 그때 지상에서 새로운 지시가 들려왔어요. 알파7 교전 규칙 변경. 즉시 요격하라. 반복한다. 즉시 요격하라. 이 순간을 위해 수없이 훈련했지만 실제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냉정함도 느꼈습니다. 타겟 라곤. 제가 말하자마자 기체 내부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파이톤5 미사일이 목표물을 포착한 신호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이건 더 이상 연습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리는 결정이 폴란드의, 아니, 유럽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사일 발사 준비 완료. 미하우의 목소리가 무선을 통해 들려왔어요. 지상에서는 바르샤바 공항을 비롯해 4개 공항이 폐쇄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간 항공기들이 모두 비상 착륙하고 있었고 전국에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 드론들을 막지 못하면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자, 이제 진짜 시작이다. 제가 혼자말로 중얼거렸을 때 FA-50의 레이더가 첫 번째 목표물을 완벽하게 포착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3시 14분에 시작된 이 대응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폭스2. 파이톤5 미사일이 FA-50에서 분리되는 순간 하늘이 번쩍였습니다. 21km 거리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마치 복수의 화살처럼 목표를 향해 날아갔어요. 3시 18분 첫 번째 샤헤드 드론이 제 레이더에 완벽하게 포착됐어요. 거리 21km, 고도 3000m, 속도는 시속 200km였습니다. 전형적인 침투 패턴이었죠. 타겟 확인됐습니다. 발사합니다. 제가 외치는 순간 기체가 살짝 흔들렸어요. 파이톤5가 분리되면서 생기는 반작용 때문이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가는 동안 저는 숨을 참고 있었어요. 16초 그 짧지만 긴 시간 동안 저의 전 생애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군 사관학교 시절부터 첫 솔로 비행, FA-50 전환 훈련까지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때 레이더 화면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목표물의 신호가 갑자기 여러 개의 작은 점들로 흩어지더니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명중, 첫 번째 목표 격추 확인. 미하우의 흥분된 목소리가 무선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나머지 4대의 드론이 여전히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있었어요. 더욱이 이들은 첫 번째 드론이 격추된 것을 보고 전자전 교란을 시작했습니다. 리더 레이더의 잡음이 심합니다. 미하우가 급히 보고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드론이 갑자기 고도를 낮추며 비정형 궤도로 기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드론이 아니었습니다. 고도의 전술 프로그래밍이 적용된 무기 체계였어요. 지상 관제소 알파7 목표물들이 회피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야간 작전으로 전환 요청합니다. 허가됐다. 알파7 열추적 모드로 전환하라. FA-50의 첨단 센서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적외선 추적 장치가 드론들의 엔진 열을 포착하기 시작했고 전자전 교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표물들을 계속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목표 포착. 제가 외쳤을 때 이번엔 더욱 까다로운 상황이었어요. 드론이 민간 시설 근처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조심해라 노바크. 아래쪽에 농가가 있다. 지상 관제소에서 경고했어요. 이런 상황에서의 정밀 사격. 이것이 바로 FA-50의 진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기체의 화력 통제 시스템은 이런 복잡한 상황을 위해 설계된 거였어요. 폭스2. 두 번째 미사일 발사. 이번에도 16초의 기다림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번엔 좀 더 여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공이 자신감을 주었거든요. 명중. 두 번째 목표도 격추됐습니다. 그 순간 무선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지상의 모든 관제 요원들이 우리의 성공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아직 3대가 더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점점 더 깊숙이 우리 영토로 침입하고 있었습니다. 미하우, 세 번째 목표는 내가 맡아라. 제가 지시했어요. 네, 리더. 타겟 낙온 완료. 세 번째 격추까지는 순식간이었어요. 미하우의 파이톤5가 완벽하게 명중했고 드론은 루블린 외곽 들판에 잔해를 뿌리며 추락했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드론은 우리가 접근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자폭했어요. 아마도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3시 43분 폴란드 영공에서 모든 적대 목표물이 제거됐습니다. 총 교전 시간은 45분이었어요. 알파7 임무 완수. 기지로 복귀하라. 지상에서 들려온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기지로 돌아오는 길, 창문 아래로 보이는 폴란드 대지는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착륙 후 경납고에서 저희를 맞이한 것은 정적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해낸 일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폴란드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는 것을 온 세계에 보여준 순간이었으니까요.
썬더 배터리, 즉시 사격 준비 태세로 전환하라. 하늘에서 FA-50들이 드론과 교전을 벌이는 바로 그 순간 지상에서는 더욱 거대한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동부 루블린 외곽 벨라루스 국경에서 불과 15km 떨어진 지점, 그곳에 위치한 제155포병대대 진지에서는 3개 중대의 K9 자주포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3시 16분 첫 번째 비상경보가 울렸을 때부터 K9들은 이미 엔진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각 포대는 사격 재원을 입력받기 시작했고 GPS 좌표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목표 좌표 입력 완료. 거리 28km, 방위각 097, K9 자주포의 포탑이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철의 짐승이 먹잇감을 노려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각 포대마다 설정된 목표는 벨라루스 국경 일대의 전차 접근 가능 축선들이었습니다. 지휘소에서는 실시간으로 상황이 전파되고 있었어요. 드론 침입이 전면 공격의 전초일 가능성 높음. 모든 화력 단위는 즉시 대응 태세 유지하라. 그 순간 포병들의 얼굴에서 평소의 여유로운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더 이상 연습이 아니었거든요. 실제 위협에 대한 실제 대응이었어요. K9 자주포의 자동장전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55mm 고폭탄이 포신 안으로 들어가는 금속성 소리가 진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는 마치 전쟁의 전주곡 같았습니다. 첫 번째 중대 사격 준비 완료. 두 번째 중대 사격 준비 완료. 세 번째 중대 사격 준비 완료. 연달아 들려오는 보고에 지휘관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져 있었어요. 손가락은 이미 사격 통제 버튼 위에 올려져 있었고 단 한 번의 명령만 있으면 26문이 K9과 동시에 화염을 뿜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탄도 계산이 완료됐다는 신호가 각 포대에서 들려왔어요. K9의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은 바람의 세기, 습도, 기온까지 모든 변수를 고려해 최적의 사격해를 도출해냈습니다. 목표 지역 A1에서 A12까지 3발 동시 사격 패턴으로 설정 완료. 만약 벨라루스나 러시아에서 기갑부대가 움직인다면 이들이 통과해야 하는 모든 길목에는 이미 K9의 포탄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어요. 각 축선마다 정확히 3발씩 총 36발의 155mm 포탄이 45초 안에 집중될 예정이었습니다. 지휘소 안의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전술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FA-50들의 위치, 드론들의 움직임, 그리고 K9들의 사격 범위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생과 사의 게임이 벌어지는 것 같았어요. 썬더1 사격 버튼 활성화 상태입니다. 포대장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의 오른손 검지가 빨갛게 전멸하는 사격 버튼 위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단 1초의 압박만 있으면 폴란드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포격이 시작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3시 40분 하늘에서 마지막 드론이 격추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K9들의 포신은 여전히 동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위협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모든 포대, 현재 상태 유지, 추가 명령 시까지 대기하라. 포신들이 서서히 원래 위치로 돌아갔지만 엔진은 여전히 가동 중이었어요. 탄약은 장전된 채로 남아있었고 사격 통제 시스템은 계속해서 목표 좌표들을 업데이트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K9 자주포들이 실제로 발사되지는 않았지만 그 준비된 상태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폴란드는 더 이상 방어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거였죠. 포병들이 진지를 정리하며 서로 나눈 대화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엔 정말로 써야 할지도 모르겠네. 썬더 배터리, 발사 준비, 카운트다운 시작. 3시 41분 23초, 지상 관제소에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서 대규모 차량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것이었어요. 레이더 컨택트, 국경선에서 12km 지점, 차량 대열 약 30대, 지휘소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대형 스크린에 고정됐어요. 붉은 점들이 폴란드 쪽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썬더1, 즉시 사격 준비 완료하라. 목표는 선제 저지선 알파. K9 자주포의 포탑이 최종 위치로 회전했습니다. 유압 시스템의 작동음이 진지 전체를 가득 채웠어요. 각 포수들의 손은 이미 발사 레버 위에 올려져 있었고 사격 통제 장교의 엄지손가락은 빨간 버튼을 누르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사격 재원 최종 확인. 거리 28.7km, 탄종 H, 신관 VT.
탄도 컴퓨터가 마지막 계산을 완료했다는 신호음이 울렸어요. 바람 속도 초속 3m, 습도 78%, 기압 1013 헥토파스칼. 모든 변수가 입력됐고 착탄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m 이내로 계산됐습니다. 그 순간 무전기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잠깐, 목표 재확인 중. 발사대기. 모든 포수들의 움직임이 정지됐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사격 통제 장교의 엄지는 버튼에서 1cm 떨어진 채로 떨고 있었습니다. 썬더 컨트롤, 목표물 식별 중. 대기하라. 그 순간부터 45초간의 정적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15초. 지휘소에서는 위성 영상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화면 속 차량들의 형태를 확대해보니 전차가 아닌 트럭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용 차량임에는 틀림없었어요. 두 번째 15초. 나토 본부에서 긴급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확실한 위협이 확인될 때까지 사격 금지. 하지만 현장의 상황은 1분 1초가 급박했어요. 저 차량들이 국경을 넘으면 더 이상 선제 공격의 기회는 없을 터였습니다. 세 번째 15초. K9 포수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은 여전히 발사 레버 위에 있었고 포신은 미동도 없이 목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엔진은 계속 돌고 있었고 유압 압력은 최대치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15초. 그때 결정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목표 차량들이 정지. 국경선에서 5km 후퇴 중. 썬더 배터리. 사격 중지. 반복한다. 사격 중지. 사격 통제 장교의 엄지가 빨간 버튼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진지 전체에서 긴 한숨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아무도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K9들은 여전히 사격 준비 상태를 유지했고 탄약은 장전된 채로 남아 있었어요. 언제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모든 포대, 현재 상태 유지, 목표 지역 계속 감시하라. 그 45초 동안 폴란드와 벨라루스, 아니 전체 동유럽의 운명이 K9 자주포의 포신 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방아쇠 당김으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포수 중 한 명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45초. 이게 전쟁과 평화 사이의 거리였구나. 사격 통제 장교는 빨간 버튼을 다시 보며 생각했어요. 저 버튼을 눌렀다면 지금 이 순간 벨라루스 쪽 하늘은 포탄으로 가득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을 겁니다. 3시 42분 8초. 위기는 일단 지나갔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다음번에는 저 45초가 실제 발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K9의 포신들은 여전히 동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준비된 채로 기다리면서 말이에요. 모든 위험 요소 제거, 정상 경계 태세로 복귀하라. 3시 53분, 마침내 전선 전체에서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이렇게 조용한 순간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지휘소 안에서는 모든 스크린이 녹색 신호로 바뀌어 있었어요. 드론 침입 없음, 지상 위협 없음, 항공기 침범 없음. 하지만 아무도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썬더 배터리, 탄약 해제는 하지 마라. 장전 상태 유지하되 포신 안전 위치로 이동. K9 자주포들의 포탑이 천천히 원래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155mm 포탄은 여전히 약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사격할 수 있는 상태 말이에요. 포수들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아쉬움 같은 것이었습니다. 수년간 훈련해온 모든 것을 실전에서 보여줄 뻔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기회가 사라진 거였으니까요. 오늘 밤 우리가 보여준 건 뭐지? 한 포수가 동료에게 물었어요. 억제력이야. 실제 쏘지 않았지만 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지. 나토 본부에서는 이미 상황 분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대응 속도, FA-50의 요격 성능, K9 자주포의 정밀, 좌표 고정 능력까지 모든 것이 기록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반응이었습니다. 벨라루스 측 차량 대열이 국경선에서 후퇴 중입니다.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지휘관은 잠시 침묵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테스트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폴란드의 대응 능력을 확인하려는 간보기식 도발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FA-50 편대는 이미 기지로 복귀했지만 여분의 파이톤5 미사일들은 다시 장착됐습니다. 그리고 전투기들은 30분 대기 상태를 유지했어요. 언제든 재이륙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새벽 4시 폴란드 전역의 공항들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관제탑의 레이더는 평소보다 더 세밀하게 영공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더욱 예민한 상태가 된 거였습니다. 러시아 측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젊은 참모가 물었어요. 침묵할 거야. 경험 많은 지휘관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놀라움이 섞여 있을 거야. 실제로 러시아와 벨라루스 측에서는 어떤 공식적인 반응도 없었어요. 드론 침입에 대한 해명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당황스러운 침묵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폴란드의 굳건한 대응에 놀란 듯한 분위기였거든요. 새벽 5시 교대 근무자들이 들어왔을 때도 K9들은 여전히 즉시 사격 가능한 상태였어요. 탄약은 장전됐고 사격 통제 시스템은 활성화되어 있었으며 목표 좌표들도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후로 모든 게 바뀔 거야. 교대를 마친 포대장이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새벽 이후 폴란드 주변 지역의 군사적 긴장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일방적인 도발은 없었고 영공 침범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일이 실제 무력 충돌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이에요. 총성 한 번 없이, 포탄 한 발 없이 상황을 정리한 겁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었어요.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진지를 돌아보던 포병 중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조용한 아침이군. 하지만 이 조용함을 만든 건 우리였어. K9의 포신들은 이제 주차 위치에 있었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정확히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무기들이었으니까요. 그날 아침 폴란드의 하늘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저절로 찾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준비된 무기와 훈련된 군인들이 만들어낸 평화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이건 게임 체인저였어. 브뤼셀 나토 본부 새벽 6시 긴급 소집된 군사위원회에서 폴란드 사건에 대한 분석이 한창이었습니다.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는 그날 새벽의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FA50의 요격 성공률 100%, K9의 좌표 고정 정확도 오차 범위 0.2 이하. 분석관이 읽어내린 수치들은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반응 속도였습니다. 드론 탐지부터 요격까지 45분, 지상 위협 포착부터 사격 준비까지 45초. 이런 속도는 그 어떤 나토 회원국도 달성해 본 적이 없는 기록이었어요. 폴란드가 보여준 건 무엇입니까? 독일 대표가 물었습니다. 자동화된 방어 체계입니다. 미군 분석관이 답했어요. 인간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무기 자체가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한 거죠.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도 저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나? 프랑스 대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저 무기들이 모두 한국산이라던데요? 맞습니다. FA50 파이팅 이글과 K9 자주포 모두 한국에서 개발된 무기 체계들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나토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전통적인 무기 강국들의 장비에만 의존해왔거든요. 하지만 오늘 새벽 실제 위기 상황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인 건 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만든 무기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통합성입니다. 기술 분석관이 자료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FA50과 K9, 그리고 폴란드의 기존 방공망이 완벽하게 연동됐습니다. 마치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한 거죠. 실제로 그날 새벽 작전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각각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무기들이 마치 처음부터 함께 설계된 것처럼 매끄럽게 협력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무기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네덜란드 대표가 질문했어요. 실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갖춘 점이죠. 무기체계 전문가가 답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서구 무기들의 절반 수준인데 성능은 동등하거나 오히려 뛰어납니다. 회의실 안의 장성들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존심은 상했지만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유럽의 안보가 실제로는 아시아산 무기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중요한 건 러시아의 반응입니다. 정보 분석관이 새로운 자료를 제시했어요. 모스크바에서는 예상치 못한 놀라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도발이 폴란드의 방어 태세를 점검하려는 간보기식 시도였다면 그 결과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거든요. 실제로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그날 이후 묘한 침묵에 빠져들었어요. 공식적인 언급도 추가적인 도발도 없었습니다. 마치 폴란드가 보여준 굳건한 대응 능력에 당황한 듯한 분위기였거든요. 이는 단순한 후퇴가 아니라
상대의 실력을 재평가하게 된 전략적 침묵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토 사무총장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무기의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폴란드 대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 정말로 작동한 건 한국 무기들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만난 몇몇 대표들이 나눈 대화가 모든 것을 요약해주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 무기들을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벌써 검토 중이야. 우리 국방장관이 서울행 항공편을 예약했다더군. 그날 저녁 각국 방산업체들의 주가에는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방산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급등한 거였어요. 시장이 이미 답을 내린 셈이었죠. 폴란드 어느 공군 기지에서는 FA-50 정비사들이 기체를 점검하며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우리가 탄 이 비행기가 이제 유명해졌네. 유명한 정도가 아니야. 이제 이 기체는 역사에 이름을 남겼어. 그날 새벽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무기 체계의 패러다임이 바뀐 순간이었어요. 더 이상 전통적인 서구 무기들만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실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확실한 성능이라는 것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전장은 준비되어 있었다. 새벽 6시 폴란드의 하늘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드론의 흔적도 위협의 기운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말로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간 걸까요? 지상에서는 여전히 K9 자주포들이 즉시 사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탄약은 장전되어 있고 포신은 언제든 목표를 향할 수 있었어요. 사격 통제 시스템의 메모리에는 수십 개의 좌표가 저장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교대조가 와도 경계 태세는 그대로 유지하라. 포대장의 지시가 무전을 통해 전해졌어요. FA-50 경납고에서는 정비사들이 기체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사용된 미사일 파일런에는 새로운 파이톤5들이 장착되고 있었어요. 연료도 가득 채우고 모든 전자 시스템도 재점검했습니다. 30분 후면 다시 이륙할 수 있는 상태였죠. 이번 실전을 통해 뭘 배웠나? 정비반장이 젊은 정비사에게 물었어요. 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때도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관제소에서는 새로운 근무조가 들어왔지만 레이더 화면을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욱 예리하고 집중된 시선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점들로 보이던 화면 속 신호들이 이제는 모두 잠재적 위협으로 보였거든요. 앞으로는 모든 미식별 신호에 대해 즉시 보고하라.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어요. 브뤼셀에서는 아직도 회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폴란드 사건을 분석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진짜 안보는 화려한 브랜드나 전통적인 명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결국 중요한 건 준비 태세였습니다. 한 분석관이 정리했어요.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반응할 수 있는 체계, 그것이 진짜 억제력이었어요. 오전 8시 폴란드 전역에서는 일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아이들은 등교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곳에서는 여전히 무기들이 깨어 있었습니다. K9 자주포의 디지털 화면에는 여전히 녹색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시스템 활성화 상태를 의미하는 신호였습니다. 포수들은 교대했지만 기계는 잠들지 않았거든요. FA-50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경납고 안에서 대기하고 있지만 엔진은 언제든 시동을 걸 수 있는 상태였고 무기 시스템은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조종사가 콕피트에 앉는 순간 바로 이륙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준비된 평화인가? 한 공군 장교가 동료에게 물었어요. 그렇지. 평화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니야. 지켜낼 힘이 있을 때만 유지되는 거지. 그날 오후 러시아와 벨라루스 쪽에서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공식적인 성명도 추가적인 움직임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다라는 인정의 표시였죠. 저녁 무렵 국경 근처의 농부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요즘 우리 하늘이 더 든든해 보이는 것 같네. 그 농부는 몰랐겠지만 그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FA-50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K9들이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거든요. 밤이 되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교전 알고리즘은 24시간 작동했고 레이더는 쉬지 않고 하늘을 감시했으며 포신들은 언제든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지만 아무도 방심하지 않았어요. 어제의 경험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있었거든요.
평화는 준비하는 자만이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폴란드의 하늘 아래 언제든 움직일 준비가 된 무기들이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름보다는 실력으로, 명성보다는 실전 능력으로 증명된 무기들이 말이에요.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전장은 확실히 준비되어 있었어요.